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시장이 꼬꾸라지면은 알아서 팔고 나가는 전략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0% 마이너스가 났는데 나는 그냥 시장을 떠나겠다. 네, 팔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2개의 지표가 있고 각각 순위를 매겨가지고요. 평균 순위가 가장 좋은 기업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거인의 포트폴리오 저자시죠. 강환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네. 퀀트 투자로 바라보는 시장에 네. 대해서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네.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그쵸. 왜냐하면 네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요즘 장이 어렵잖아요. 네, 한 그쵸. 물려가지고 네. 네네. 힘들어하거든요. 예. 네, 좀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2022년 증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퀀트 네. 기법으로 봤을 네. 때 어떨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저도 전망을 하나 내놓기는 내놨는데 뭐 딱히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전망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도 제가 전망을 하기는 했거든요.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켄 피셔라는 사람이 만든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는가? 거기에는 주가가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 분들 한 거 보니까 2,600에서 3,600까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밴드 안으로 많이 했던데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3,600 이상 또는 2,600 이하. 그래도 이제 그 둘 중에서 이제 뭐를 택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2,600 이하 쪽이 그래도 좀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도 레리 윌리엄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보통 2로 시작하는 연도 그 하반기에 보통 최저점을 찍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022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2022년 말. 네, 그리고 그게 이제 10년 사이클이고 4년 사이클을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2년 차에 그때 보통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는다. 근데 그게 2022년에 두 개가 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왠지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한국 시장도 뭐 대단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2,600 이하, 3,600 이상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 베팅을 하라고 그러면 2,600 이하로 갈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썸네일 제목으로 그걸로 해야겠다. 저는 2,600 이하라고 봐요. 하지만 믿지 마세요. 네, 그렇죠. 네. 저기 네. 그렇다면 네. 그럼 어쨌든 이제 뭐 나름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건 퀀트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자로서 전문가로서 네. 생각하시기에 어쨌건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다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뭐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최저점 대비 130% 올랐거든요, 지금. 그럼 제가 이제 전 하락장 후에 이제 얼마 올랐는 분석을 해보니까 딱 IMF 때, 그때만 막 250% 올랐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는 80%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깨진 거는 아니거든요. 130% 오르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3,600 이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2,600 이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냥 생각만 그렇게 가볍게 하시는 것인지 네, 그렇죠. 뭐. 아니면 네네. 예. 아니 우리 강한국 저자님 포트폴리오 네네네. 주식을 그래서 아래로 떨어질 건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포트폴리오를 4월 말까지 가져간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50%가 동적 자산 배분, 그게 좀 이따 이제 나올 건데요. 그리고 50%는 제가 개별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런 안정 장치들은 들어 있습니다. 이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시장이 꼬꾸라지면은 알아서 팔고 나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시장이 더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안녕할 거고. 그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20% 이상 떨어지면은 저는 안녕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네. 손실이 난 구간이라 하더라도 네, 2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 마이너스가 났는데 나는 그냥 시장을 떠나겠다. 네, 팔고. 그렇죠. 네. 물론 제가 그러면은 가슴이 굉장히 쓰릴 거고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졌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잃고 나가겠다라고 예,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계기가 언제일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하셨지만 4월까지의 장이 가장 좋다. 네. 1년 장사는 4월까지만 하도 네.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4월 지나서 그래도 생각하시기에 네. 그 어려운 시기가 네. 4월 이후에 올 거라고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제 포트폴리오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지금은 아직 그 11월, 4월 쉴드가 있습니다. 일단 그 확실히 11월, 4월이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이 좋고 5월, 10월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장 드림 시나리오는 제가 4월 말에 별로 손실 안 벌고 다 팔고 나가고 6개월 동안 장이 쫙 빠진 다음에 11월에 다시 딱 들어가면 좋긴 한데 그건 물론 제 뇌피셜과 망상일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그게 될 가능성이 50%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4월까지의 투자 전략,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네. 구성을 해놓으셨는지 네네네. 지난 예. 시간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예. 다시 또 새로 보시는 네네. 분들 위해서 그쵸,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50%는 동적 자산 배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이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최근에 잘 나간 자산을 사고, 그리고 최근에 안 나간 자산들은 전부 다 배척해버리고, 최근에 주식시장 중에서 잘 나간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주식시장을 싹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듀얼 모멘텀이라고 제가 실제로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ETF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파이라고 미국 ETF가 하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파라고 글로벌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뺀 다른 시장들이죠. 얘네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얘네 두 개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ETF를 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최근에는 계속 이 스파이 미국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쫙쫙 잘 나가고 나머지 세 개는 뭐 그냥 그저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스파이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 1년 수익을 볼 때 이 스파이가 1년 전 대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얘는 스파이나 이파를 사지 않고 싹 팔고 AGG라는 그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 포트폴리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요 밑에 있는 요 검은 선이 6040, 그러니까 미국 주식 60%, 미국 채권 40% 투자한 이제 전략인데 얘는 이제 이 정도 올랐는데 이 듀얼 모멘텀 전략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깨질 때가 중요하죠. 깨질 때. 이제 깨질 때를 보면은 가장 많이 깨질 때가 19.6% 깨졌습니다. 왜? 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스파이랑 이파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2008년에 50% 이상 깨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하락장이 시작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비실거릴 때는 주식시장을 팔고 채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깨졌을 때 뭐 15% 20% 요 정도밖에 안 깨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전략들을 세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시에 운영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것도 좀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잃을 수 있는 돈이 한 10% 이제 그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ETF 중심으로 이렇게 ETF 가지고 퀀트 기법을 통한 네, 그렇습니다. 투자를 네네. 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ETF에서 20% 정도가 손실이 나면은 정리가 되게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1년 전과 늘 비교 분석을 합니다. 1년 전과 대비해서. 네, 근데 지금 떨어져 있다 하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때. 네. 이러한 데서 아까 얘기하신 게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주식에서 20%가 마이너스 나면 그냥 다 손 털고 나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절반은 이런 식으로 요 동적 자산 배분, 그렇죠. ETF로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한국 개별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렇죠. 개별주도 이렇게 그 20% 정도 나면은 그냥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 20%라고 결정하신 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미는 제가 이제 전체 자산 배분을 할 때 이제 그 개별주 전략의 손절폭을 이제 20% 정도 잡아 놓으면은 제가 총 자산 대비 한 7, 8% 정도 잃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개별주 전략 말고 이제 이런 동적 자산 배분도 하고 딴 것도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20% 제가 커팅을 해 놓으면은 제가 최악의 경우 총 자산 대비 7, 8% 잃겠구나.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네. 그럼 이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결국 ETF하고 네. 그러니까 주식에 아까 스파이 말씀하셨듯이 네. 그 지수 추종하는 그 ETF를 했는데 그것이 수익률이 아니다 했을 때에는 그 채권 중심으로 네, 그렇죠. 바꾼다,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안전자산으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 자산 배분을
움직이겠다 네. 하는 차원에서 동적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2022년 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안 좋아졌을 때 얘는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틀리면은 전 좋습니다. 전 돈을 벌거든요. 근데 제가 맞으면은 이제 나중에 말 내가 그랬잖아 1년 전에 이렇게 제대로 했다고. 네네. 그게 좀-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는 미래 예상을 해서 네. 아 그래 이거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난 시장에 안 들어가. 네. 주식을 뭐 안 사 혹은 네. 조금만 들고 있을 거야 예, 예. 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난 인버스에다 베팅을 할 거야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보통은.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식은 그냥 평소대로 들고 가면서 네. 대신 그러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확정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손실 딱 확정하고 나오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열어놓되 네. 대신 어떤 상황에서든 네.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그렇죠. 미리 네. 다 세워놓는다. 네. 왜냐면 사실 저도 제가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 돈 버는 게 나아요. 그냥 맞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제 제 이상이 어쩌다 맞았을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언제 털고 나가겠다. 이제 그게 저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사실 우리가 그 뭐죠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손절을 못해서 예.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시거나 아니면은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손절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자르는 그 이제 그런 경험은 있으신 거죠? 네, 제가 2020년대 2020년 3월에 잘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100%를 그냥 개별주 퀀트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손절 라인이 1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9% 10% 손해 보면서 그때 잘랐죠. 네. 그때 되게 짜증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래 해볼만 했네. 그래서 저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절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금 개별주를 이제 절반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는데 예, 네. 개별주를 담으신 이유, 그러니까 네. 그 종목들을 선택한 네네네. 이유가 예. 어떤 것이 있고 예. 어떠한 주식들을 담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종목을 60개 정도 담았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무슨 종목을 사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예. 선택하시는 기준이 좀 네.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를 보고 그 60개를 선택했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기능은 이제 가치주입니다. 사실 제가 쓰는 전략에 지표가 12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4개는 가치 지표인데 거기서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퍼는 아마 다 아실 거고요. 퍼 지표 있고 PBR 지표 있고 그리고 뭐 PCS랑 PSR라는 지표가 있는데 뭐 다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가치 지표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장 지표들,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서도 4개 지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개는 이제 세 번째 기둥인데 그게 이제 우량주 지표들입니다. 얘네들이 수익성이 좋은가 또는 이제 뭐 그 부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주가 변동성이 낮은가 뭐 그리고 자산이 뭐 많이 성장하고 있나 아닌가 뭐 그런 거를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지표가 있고 각각 순위를 매겨 가지고요. 평균 순위가 가장 좋은 기업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런 해서 거죠. 60개를 네. 고르신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기준을 할 때 네. 그럼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공부를 했겠냐. 네. 그렇지 않았을 때 뭐 변동성이 생기면 불안해서 네. 어떻게 견디느냐. 뭐 네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답합니다. 그 펀더멘털이 그 지표들이 다 들어있잖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렇죠. 가격이 나온 거야.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거는 아주 굿 펀더멘털 아닙니까? 네, 그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량주, 뭐 수익성이 좋다, 뭐 부채비율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는 네, 그것도 다 펀더멘털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뭐 이익이나 순자산이나 뭐 매출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그게 베스트 주식 아니냐라고 제가 늘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로. 네. 오히려 그 10가지 네. 얘기하신 10가지인가요? 그 12개. 지표가 네네. 12개. 예. 12개의 지표를 통해서 주식을 평가하는 네. 과정에서 네. 모든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검증이 끝나는 거다. 그렇죠. 물론 숫자로 검증 안 되는 펀더멘털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근데 그게 비중이 그렇게 크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히려 또 다른 분들은 이 기업의 스토리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숫자를 안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예.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에서의 그 어떤 과격한 네. 매파적인 어떤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예. 하여튼 의견은 좀 나뉘어요. 네. 이러한 그 거시적 환경 이러한 것은 그 종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전혀 반영은 안 되는 건가요? 주변의 환경은? 아니요. 왠지 이거를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뭘 했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가는 이게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사실 거의 그렇죠. 뭐 지금 3번 올리네, 4번 올리네 하고 뭐 4번 올린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 그게 한국과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봤는데요. 그런 사건이 그 최근 40년 동안 7번 정도 있었습니다. 금리 금리를 인상. 올린 사건이요. 근데 보니까 그 7번 중에서 한국에서 주식이 떨어진 게 딱 2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 이제 99년에서 2000년 그때 25% 떨어졌나 그러고 그때는 또 IMF 때 예, IMF 후였어요. 후였어요. 후였죠. 예. 근데 IMF 후에 한번 훅 오르고 IT 버블이 떨어졌을 때 그때 떨어졌거든요. 근데 IT 버블 때. 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잘 수익을 낸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7번 제가 수익을 평균을 내보니까 23%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라갈 때 미국 시장이 7번 중에서 6번 올랐고 그때 평균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가 인상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뭐 위험하고 이제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 오르면 시장은 떡락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그 강환국 저자님의 이런 퀀트 투자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을 갖고 네. 나도 저렇게 좀 안전하고 좀 분산시키는 투자를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 네. 근데 이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시작을 네.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책을 보셔야죠, 여러분. 네, 그렇죠. 거인의 포트폴리오. 그렇죠. 일단 거인의 포트폴리오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거는 주로 이제 글로벌 ETF로 자산 배분 어떻게 덜 잃나 이런 전략들이고, 그리고 하면 된다 퀀트 투자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는 한국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큰 돈을 버는가. 이제 그 두 개 일단 그거를 먼저 시작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직접 뽑아야 되니까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책에 나오는 그 전략들을 직접 구현해 가지고 테스트로 돌려보고 종목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퀀트킹 네.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네, 입력을 그렇죠.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조건에 맞는 주식들이 쭉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ETF가 됐든 네. 그리고 그 조건대로 제가 과거에 투자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젠포트라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비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별주 같은 경우 60종목을 뽑으셨다고 네네. 하니까 그 적정한 우리 일반 초보 투자자들이 네네. 하기에 예. 적정한 종목 수 네. 혹은 비율 네.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60개 했는데 제가 왜 60개냐면은 20개는 대형주, 20개는 소형주, 20개는 전체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뿐인데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그냥 20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20개 정도.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도 순위가 높은 기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똑같은 금액, 그러니까 그 각각 5%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20 종목을 네, 그렇죠, 5%씩. 그렇죠. 네. 근데 10개 종목은 제가 보기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분산 투자 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10개 종목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은 오스템이 나와. 왜냐면은 오스템도 제 퀀트 전략에 여러 번 걸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포트폴리오에. 근데 있다 하더라도 60개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그거 60분의 1 날려도 뭐 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0개 중에 하나면 10% 날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물론 오스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좀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보시다시피 저는 펀더멘탈 분석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 경영진이 뭐 하는 사람들이 저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빵 걸리면은 이제 그 종목을 한 5개, 10개밖에 안 했다면은 큰 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한 종목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강환구 저자님처럼 분산 투자 참 이렇게 그 20종목으로 한다 했을 때 예. 그래도 이제 뭐 지난번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할까요? 기대 수익률이요? 네.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뭐 저는 이제 이 두 개 포트폴리오 돌려가지고 뭐 그래도 복리 15에서 20% 정도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복리 15%라는 게 매년 뭐 이자처럼 15% 따박따박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복리 15%짜리 전략이 있으면은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5에서 10% 먹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플러스 130%까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저는 당연히 15%를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또는 훨씬 더 낮게 수익을 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예. 그 복리 수익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누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4월 달하고 10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안 좋아요, 안 때의 좋아요. 정점이니까 네네. 그때는 예. 팔아야 되잖아. 4월, 10월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내가 수익률이 4%밖에 안 됐어. 그래도 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네네. 예. 그러니까 네. 기대 수익률은 뭐 말씀하신 대로 복리로 15% 정도 본다 하더라도 네네. 그 실제적으로 내가 파는 4월과 10월 이 시점에 얼마의 수익이 될지는 가봐야지 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왠지 올해 4월, 10월에 주식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하향으로 보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금부터 4월까지 얼마 버는가 뭐 그것도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별로 못 번다 하면은 뭐 저는 상관없어요. 내년 벌면 됩니다. 내후년에 벌어도 되고요. 네. 단지 이러한 네. 로직을 통해서 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네. 1년에 2번 사고 팔고 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누적 수익률로 아, 그렇죠. 연일이 네네. 15%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20년에는 제가 15%도 훨씬 더 많이 벌었고요. 뭐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랬을 테니까. 네. 21년도 보니까 제가 23% 이제 벌었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랑 그 종목이랑 다 합쳐가지고. 네. 근데 그쵸. 22년에는 사실 그거보다 15%보다 훨씬 덜 벌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계속 몇 년 동안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이제 밸런싱이 돼서 15에서 20% 나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